문 없는 관문을 열기 위해 황제에게 무릎 꿇고 아부했던 스님. 깨달음의 끝판왕, 무문관 서문에 숨겨진 세속 권력과 불교의 13세기 미로를 파헤칩니다. 반갑습니다. 노교수의 인문학교실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화두공방 시간입니다. 오늘날 삶의 고통과 번뇌, 갈등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비로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전 속에 깊이 숨겨진 참된 지혜를 끄집어내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잠시 주변의 시끄러움을 모두 잊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고전 속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된 마음의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종의 핵심 문헌이자 깨달음의 문 없는 관문이라 불리는 무문관의 서문, 즉 표문을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13세기 남송시대의 한 선승이 왜 이 초월적인 깨달음의 책을 황제에게 바쳤을까요? 세속적인 찬사와 고결한 깨달음 사이의 묘미를 함께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선종의 아주 중요한 문헌이죠. 무문관, 그 중에서도 서문에 해당하는 표문입니다. 네.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책 서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한 서문이라기보다는 특정 시점에 특정 인물, 그러니까 당시 황제에게 바쳐진 아주 공식적인 글입니다. 13세기 남송시대 이야기죠. 네, 선승이신 무문해계 스님이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왜 그랬을까요? 아,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뭔가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역사, 문화, 뭐랄까 불교와 권력의 관계 같은 것들이 막 얽혀 있어요. 자, 그럼 그 표문 속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표문 자체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수행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속 권력, 황제에 대한 존경심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하나하나 뜯어볼 게 많겠네요. 네, 글이 쓰인 시점이라든지 사용된 단어들, 또 스님 본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런 걸 보면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단서가 막 나옵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해 보죠. 언제 왜 썼는지. 자료 보니까 날짜가 소정 2년 정월 초 5일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네요. 네, 그 날짜. 근데 해설을 보니까 이게 그냥 날짜가 아니라 천기의 성절이라고. 황제 생일이나 뭐 그런 특별한 날이었다고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성절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잖아요. 원래 당나라 현종 황제 생일을 천추절이라고 부른 데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황제 생일이나 즉위일 같은 기념일을 다 그렇게 불렀어요. 아, 그럼 그런 날에는 신하들이 막 선물 올리고 그랬겠네요. 네, 그렇죠. 황제한테 충성도 보이고 축하도 하고 그런 의미로 선물을 바치는 게 관례였죠. 그럼 스님들은 뭘 선물했을까요? 뭐 비단이나 보석 같은 건 아닐 테고. 아, 그렇죠. 보통 불교계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경전을 아주 정성껏 베껴 쓰는 거, 필사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어떤 수행 결과물, 깨달음이 담긴 글, 즉 저수를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아하. 이걸 통해서 황제의 만수무강이나 뭐 국가의 안녕 이런 걸 기원하는 거죠. 일종의 정신적인 선물, 지적인 선물. 아, 그렇군요. 바로 그거네요. 그럼 이 무문해계 스님이 무문관이라는 책이랑 이 표문을 함께 황제한테 올린 게 바로 그런 맥락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자료 보니까 실제 책 준비는 성절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던데요. 소정 원년 12월 초일에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미리 준비한 거죠. 이때 부처님이나 옛날 큰 스님들의 가르침 있잖아요. 불조 기연이라고 하는 그 48가지 이야기를 모으고 거기에 스님이 직접 설명을 붙여서 그걸 염제라고 하나요? 네, 염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으로 인쇄하고 황제 오래 사시라고 기원하려고, 이야, 즉흥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들인 선물이네요. 그럼요. 황제의 특별한 날을 위해서 미리 기획하고 준비한 거죠. 아, 여기서 기연하고 염제라는 말 선종 용어인데 잠깐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기연은 보통 기회와 인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선종에서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을 사람의 준비 상태, 이걸 근기라고 하거든요. 그 근기나 스승과의 만남 아니면 그 자체로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이야기나 질문 있죠. 공안. 아, 공안 들어봤어요. 네, 그 공안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끄는 어떤 계기나 인연, 그런 이야기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염제는요? 염제는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옛날 조사 스님들 이야기나 이 기연, 공안 같은 걸 딱 제시해요. 그러고 나서 그 핵심을 짚어주거나 해설해주는 거, 그걸 염제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문관 본문은 뭐냐면 문문에게 스님이 뽑은 48개의 기연 혹은 공안에 대해서 스님 본인이 염제, 즉 해설이나 평가를 덧붙인 모음집인 거예요. 와, 명쾌하네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무문관은 48개의 선 이야기 모음집, 그리고 이 표문은 그 책을 황제 생신 선물을 드리면서 쓴 헌정사 같은 거. 네, 그렇죠. 일종의 헌정사죠. 표문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요. 황제에 대한 찬사가 와, 정말 대단해요. 지금의 황제 폐하께서는 부디 그 성스러운 지혜가 해와 달과 같이 밝으시고 네네, 그 수명이 하늘과 땅과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절도 있고. 그렇죠. 예산이라는 말, 임금의 나이, 수명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성수죠. 온 세상을 다 끌어다 비유하네요. 황제의 지혜는 해와 달, 수명은 하늘과 땅. 당시로서는 정말 최고의 찬사인 거죠.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온 세상이 도를 갖춘 임금을 노래하고 천하가 무위의 교화를 즐기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무위의 교화. 이게 뭐 억지로 다스리려고 안 해도 그냥 임금의 덕이 너무 훌륭해서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되고 평화롭게 사는 거. 그런 이상적인 통치를 바란다는 거죠. 아, 단순히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국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거군요. 네, 물론 황제에 대한 존경심도 당연히 깔려 있지만 동시에 불교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깊은 뜻이 있네요. 이제 글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글쓴이, 그러니까 무문에게 스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자해황후가 공덕보인을 위해 세운 우자선사의 전주지이자 법을 전해 받은 전파 신승, 해계가 삼가 아렵니다. 이 짧은 구절에도 정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기소개 안에 당시 해계 스님의 위치, 정체성 같은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다 들어있어요. 일단 자해황후는 누구죠? 아, 자료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 황제였던 남송 이종 황제의 어머니예요. 아, 황제 어머니? 네, 황태후죠. 그 황태후가 복을 짓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걸 공덕보인이라고 하는데 선행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불교 사상이죠. 네. 그걸 위해서 세운 절이 바로 우자선사고요. 해계 스님이 바로 그 절의 주지를 지냈다는 거예요. 와, 그럼 황실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절의 주지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해계 스님이 그냥 지방에 이름 없는 스님이 아니라 중앙 불교계에서도 꽤 비중이 있었고 황실과도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신승, 신하인 승려라는 표현이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네, 하나씩 보면요. 전법은 말 그대로 법을 전수받았다는 뜻이에요. 스승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 그 핵심을 정통으로 이어받았다. 선종에서는 이 법맥, 누가 누구에게 법을 전했는지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아, 족보 같은 건가요? 뭐 그렇죠. 일종의 정신적인 족보죠. 이걸 밝힘으로써 내 가르침은 근본이 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신승은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신승, 신하인 승려. 이게 당시 중국 불교랑 국가 권력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지점인데요. 원래 인도 불교에서는 자료 주석에도 나와 있듯이 출가한 스님은 세속의 왕한테도 자신을 신하라고 안 불러요. 아, 정말요? 네, 세속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로 봤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중국으로 오면서 좀 달라져요. 특히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스님들도 황제에게 글을 올릴 때는 자신을 신하라고 칭하는 경우가 흔했어요. 아, 문화적인 차이군요. 네, 이게 그냥 형식적인 표약이었는지 아니면 해계 스님이 황실 사찰 주지였던 배경이랑 맞물려서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이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그러니까 해계 스님은 나는 정통 선승이다. 전법, 황실과도 관련 있다. 우자선사, 전주지. 그러면서 동시에 황제 앞에서는 신하이다. 신승. 이 자기소개 안에 이런 여러 겹의 정체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함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로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문관 제목 자체는 문 없는 관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세속적인 걸 다 넘어서야 도달하는 그런 깨달음의 세계. 그런 느낌인데
정작 그 책의 맨 앞에 놓인 이 표문은 황제 찬양, 세속적인 축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보이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 점. 그게 이 표문을 읽는 가장 큰 뭐랄까 묘미라고 생각해요. 묘미요? 네. 깨달음, 해탈 이런 초월적인 걸 다루는 책이잖아요, 본문은. 근데 그 시작은 너무나 세속적인 황제 찬양과 축원이라는 것. 이 아이러니. 이게 뭘 보여주냐면 당시 불교가 그냥 저 산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 정치,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국가 권력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이걸 너무 생생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종교 지도자가 권력자한테 저렇게까지 하나 좀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네, 솔직히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13세기 남송이라는 그 시대, 그 맥락 속에서는 어쩌면 이게 불교가 사회 안에서 살아남고 또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종교와 권력의 관계가 지금과는 아주 달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표문을 그냥 형식적인 글이라고 넘겨버리면 안 되고 그 안에 담긴 복잡한 맥락을 읽어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단순히 책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온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저희는 무문에게 스님이 황제 생신에 맞춰 올린 무문관 표문을 통해서 13세기 중국 남송시대의 불교, 황실, 그리고 선승의 자기인식까지 정말 다양한 면을 살펴봤네요. 맞습니다. 이 표문은 단순한 서문 그 이상이에요. 불교라는 거대한 정신적인 흐름이 특정 시대, 특정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속 권력과 만나고 또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사료죠. 여기서 당신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뭘까요? 무문관, 보문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놓인 48개의 관문을 다루잖아요. 넘어야 할 문턱이자 동시에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문들이죠. 네. 그런데 그 모든 관문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입구, 바로 이 표문은 역설적이게도 아주 세속적인 황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과연 무문에게 스님은 이 표문을 그냥 황제 비위 맞춰서 책 무사히 바치려고 그런 현실적인 목적으로만 썼을까요? 아니면 이 지극한 세속성 안에 선 특유의 어떤 역설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깊은 가르침이나 어쩌면 첫 번째 관문을 숨겨둔 건 아닐까요?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문 앞에 그린 표문과 문 없는 관문인 무문관 본문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것, 이건 당신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그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의도 사이의 간극을 탐색하는 것. 이게 고전을 읽는 진짜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무문관 표문의 세계를 깊이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그 시대의 복잡한 맥락과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지적 여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정인연 정우 전기성절 선승에게 황제하께 삼가 아레나나이다. 성스러운 지혜 해와 달과 같이 밝으시니 임금의 수명 하늘과 땅과 같으시길 바라옵니다. 온 세상이 이도 갖춘 임금 노래하고 천하가 무위에 교화 즐기기를. 표문 세속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신하인 승려범에 그리어 전하네. 이 글은 헌정사
그 전주지 전법을 전해받은 정통의 선승이로다. 불조의 기원 48가지 모아 염제를 덧붙여 무문관을 만드니 표문 세속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신하인 승려 법맥을 이어 전하네. 이 글은 헌정사 국가의 안녕을 비는 마음 만수무강 기원하는 지적인 선물. 깨달음 해탈 다루는 문 없는 관문 그 첫머리 세속적인 주권으로 가득하니 이 지극한 간극 안에 숨겨진 뜻은 무엇인가. 불교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방식인가. 아니면 이 세속성이 첫 번째 역설의 관문인가.